책임에서 사용자 책임지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네요. 채권 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 추심인 선임 관리인에서 자신의 고의가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이 부분에 뭐 옛날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벌칙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하고 그 부분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용정보회사의 금지사항.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냈는데, 첫 번째,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 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외가 있죠. 그리고 정보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신용정보회사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위반할 경우에 벌칙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일은 신용정보회사의 금지사항이다? 아니죠.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예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4555라고 되어 있는데 1, 2, 3호가 이런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삭제됐지만 그냥 옛날에도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회사가 조사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안 되면 금지사항이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와 관련한 참고 자료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문의만 했다? 이건 뭐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남겨뒀습니다. 이해하시라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회사 금지사항 볼까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채권 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채권을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함에 따라 신용정보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채권 추심에서는 추심 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 채권 추심인 다른 채권 추심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 채권 추심인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 채권 추심을 통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그리고 그 두 번째, 채권 추심회사는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 추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그 기술지문을 보면 위임직 채권 추심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할 때 업무에 종사함에 나타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 증표를 내보이라 그랬죠? 오히려. 그리고 업무 목적의 누설 금지. 기억을 보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인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 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 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개인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 관련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지 행위를 일단 한번 일별을 하시고 이게 이제 뒷부분에 반복이 되겠죠. 벌칙 및 과태료 부분에 벌칙 및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실제 조문을 보면은 그 조문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었으니까 빨리빨리 찾아보기 좋으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벌칙이나 과태료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벌칙이 가장 강한 것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가장 강한 것 이런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내기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강한 것 그리고 내용이 적은 것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벌받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외우시고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또 한번 체크할 사항이죠. 이 부분은 시험에 뭐 물론 실무에 나가시면은 이걸 뭐 조문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감각은 있어야 이런 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벌칙 부분은 이 벌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말하는데요.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장 중하네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어떤가를 볼까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의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 이용한 신용정보업 관련자. 나 누설된 개인 비밀을 취득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개인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처벌하네요. 그리고 자, 5년 이하 징역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 체크하고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용정보업 허가 또는 인가규정 이런 데에서 허가받지 않고 업무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인가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위탁받은 업무 범위 초과해서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 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 해버리거나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로 이용했다. 그러면 처벌받는다는 얘기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무허가 채권 추심 업체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위반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정보 이용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제 10호에 보면은 가명 처리, 익명 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정보를 했다. 이거는 이제 신설된 조문으로 들어간 거니까 유익 있게 봐야겠죠.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관련업자에게 제공받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3년 이하짜리는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했다든가 신용조사 회사의 행위규칙 위반해서 허위사실을 알렸다. 의뢰인에게. 또는 신용정보 관련한 조사 의뢰를 강요했다. 그리고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 답변을 강요했다. 강요죠, 이게. 요청이 정도가 아니고 강요한 경우.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에 사생활 조사했다. 사생활 비밀 침해죠. 그리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이러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했다. 또는 신용정보 회사의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해서 특정인 소재를 알아냈다. 그리고 정보원 탐정, 비슷한 명칭 사용했다. 이런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네요. 또 자기 명의를 빌려줬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1년 이하 징역,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가장 약하게 처벌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양벌 규정 부분을 볼까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이 또는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을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에게 또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했네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양벌 규정이란 게 각종 행정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를 좀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해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하죠. 그런데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 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해요?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하네요. 구별하시고. 그리고 1억 원 이하 과태료. 자, 과태료 부과에는 총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나지네요. 이 과태료 부분은 특히 개정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억 원 이하 과태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규정을 위반해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했다. 이런 거. 그리고 최대 주주 자격심사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는 유사 명칭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신용정보 주체에 동의받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세 번째 가명 처리, 익명 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했다. 이런 경우는 최근 개정 내용하고 관련되니까 이 가명 처리 관련한, 익명 처리 관련한 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네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3천만 원 이하 부분,
과태료가 있죠. 이 부분도 앞에 그 행위규칙 위반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17번 부분 보면 개인 신용정보 활용 제공에 관한 동의규정을 위반한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볼까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5천만 원이야 과태료냐, 뭐 3천만 원이야 과태료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앞에 징역 벌금이냐 아니면은 과태료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험생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지면 그렇게도 나올 수는 있겠죠. 나왔다고 해서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런 감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28번 부분을 보면 가명처리, 익명처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가명처리, 익명처리 중에서, 뭐, 좀 더 약하게 처벌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뭐, 가명처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 삭제하지 아니했다거나, 또는 가명처리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했다거나, 또는, 처리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일 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있다는 거.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분. 이거는 뭐 영업정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일 때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이 부분을 보면은 뭐 2호부터 5번까지 보면 겸용 업무, 부수 업무에 관한 위반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밑에 16번에 봐도 가명처리, 익명처리, 행위규칙 위반 있죠? 거기에 가명 처리하거나 익명 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자. 기록 보존을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해당 위치 이런 부분을